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알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꼭 필요한 뉴스만 콕콕 집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매일경제 일면입니다. 삼성 450조, 현대차 125조, 투자 총력전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입니다. 어제 오후 이재명 대통령과 지금 이 삼성, 현대, SK 등 재계 총수들이 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른바 간담회를 가졌는데 한미 관세 협상 팩트시트가 나오고 처음 함께한 자리였었죠. 이 자리에서 덕분에 관세 협상 잘 됐습니다. 라는 얘기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 그런데 미국 말고 국내 투자에도 좀 신경 써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각 재계에서 450조, 125조, 100조 등등등 해서 우리 국내에 이렇게 투자하겠습니다 라고 화답을 했다라는 거죠.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 규모가 728조인데 지금 이보다 100조 정도 많은 한 800조 정도가 되는 돈이 국내에 투자가 될 예정이다라는 겁니다. 경제 활력의 마중물이 되길 좀 기대를 해봅니다.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추징금 영원 남욱, 강남 땅 500억에 내놨다라는 소식입니다. 검찰이 이 대장동 1심 항소 포기로 지금 1,000억이 넘는 추징금을 물게 될 줄 알았던 남욱 변호사 추징금이 영원히 사실상 확정이 된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런데 그 직후에 남욱 변호사가 강남의 노른자 땅 500억에 내놨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땅 팔리면 그럼 이 돈 어디로 가는 거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 얘기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근데 항소 포기 후폭풍, 범죄 수익 환수뿐만이 아니라 이쪽으로도 좀 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한겨레입니다. 집단 반발 검사장 전원, 평검사 강등하는 이 검토를 하고 있다. 이로 인해 파문이 일고 있다라는 게 한겨레의 일면입니다. 항소 포기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라고 검사들 집단 반발하고 나섰죠. 특히나 검사장급에서 18명이 다 같이 들고 일어섰는데 여기에 여건은 여기 나와 있죠. 정부, 형사처벌, 감찰도 병행해서 실제로 검사장 18명 평검사로 아예 강등하는 것도 고려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현실화가 된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초유의 상황이 되는 거겠죠. 이런 조치가 반발을 잠재울지 반발을 더 크게 만들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세계일보입니다. 중국, 일본 가지 마. 항공권 무료로 환불도 해줄게. 라고 얘기하고 나섰습니다. 사실 그동안 일본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시에 일본이 또 나설 수도 있다, 개입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해서 중국이 강하게 반발을 했었죠. 그런데 그 중국 이번엔 대응 조치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여기 볼 거예요. 중국, 자국민 일본 여행과 유학 자제령을 내렸다라는 소식입니다. 여행도 가지 말고 유학 공부하러도 가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거 아예 항공권도 우리가 다 무료로 환불해 줄게 라고 얘기하고 나섰다라는 거죠. 심지어 항공권 무료 환불까지 나온 건 거의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싶은데 사실상 경제적 제재 조치로까지 이어진 거 아니겠느냐. 이거 빨리 풀지 않으면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AI 부적절 사용 논문 최근 5년간 204건이 있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최근 명문이라고 꼽히는 이 스카이, 서울대, 연대, 고대에서 이 AI를 갖고 커닝을 했다라는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렸었어요. 그런데 커닝이 아니라 논문 작성에 있어서도 AI를 지금 AI로 대피를 해서 철회되는 경우가 5년 동안 200건이 넘더라라는 겁니다. 물론 이건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스카이의 대학에 국한하는 문제는 아니긴 합니다만 과연 이걸 개인의 도덕의 부재로 봐야 되는 거냐 아니면 합리적인 규제가 부재하다는 걸로 봐야 되는 거냐. 어쨌거나 우리가 예전에 알던 상하탑 대학은 예전의 그 상하탑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만은 좀 분명하게 좀 듭니다. 네,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검은 연기와 함께 타오르는 이곳, 바로 이 충남 천안에 있는 이랜드 물류 창고입니다. 금요일, 지난 15일 금요일 새벽 6시 8분에 시작된 불이 사실 지금 8시 5분을 지난 이 시각 지금도 아직도 사실 타고 있는 중입니다. 영상 같이 보고 오실까요?
네, 완전히 타버려서 정말 앙상하게 뼈대만 남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다 완전히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완전히 되려면 일주일은 더 있어야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축구장 27개 규모라고 하는데 이렇게 큰 물류창고가 타버리다 보니까 이 물류창고에서 출하돼야 되는 사실상 이런 이 제품들이 다 올스톱이 지금 된 상태입니다. 여기 좀 같이 볼까요? 뉴발란스 온라인 출고 지연. 네. 여기 지금 뭐 안녕하세요 스파오입니다. 스파오도 지금 지연이 되고 있고요. 호아이유도 다 지연이 되고 있다. 이게 다 뭐야? 다 의류 브랜드죠. 이런데 물류 창고에 지금 차곡차곡 정리가 돼 있었던 이런 의류들 지금 다 출고가 지연이 되고 있다. 내가 지금 이거 시킨 거 왜 안 오는 거야? 라는 분들 이런 이유 때문이다라는 거 좀 감안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빠른 화재 진압이 절실한 상황이네요. 네,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800조입니다) 800조 기사 같이 보시죠. 삼성 450조, 현대차 125조 투자 총력전이다라는 겁니다. 아까 일면서 살짝 말씀을 드렸죠. 이재명 대통령 어제 오후에 7개 그룹 재계와 다 총수들과 같이 한 자리에 만났습니다. 만난 자리에서 사실 이게 팩트시트가 발표가 되고 처음으로 만난 자리인데 해외 투자 말고 국내 투자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이재명 대통령한테 재계도 사상 최대의 국내 투자로 화답을 했습니다. 직접 보고 오실까요? 3분 늦을 것 같아서 각별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걱정되는 측면들이 있죠. 혹시 대미 투자가 너무 강화되면서 국내 투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을 하는데 그 걱정들은 없도록 여러분들이 잘 조치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향후 5년간 매년 6만 명씩 국내에서 고용을 하겠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짓는 AI 데이터 센터는 수도권 이외 지역에 짓는 걸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AI 인프라가 최근에 보면은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속도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더 빠른 속도로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서남 해안권에 수전의 플랜트를 건설해서 미래 수출 동력으로 육성하고 그린 수소 생산과 신재생에너지 효율을 높여서 국가 에너지 자립에 기여해서 수소 AICT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지금 직접 들어보셨죠? 지금 이거 보겠습니다. 삼성, SK, 현대차, LG 등등등 7개 재계그룹 총수가 다 한 자리에 모였는데 합쳐보니까 800조가 사실 넘더라라는 겁니다. 국내 투자.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조 단위 자체가 썩 와닿지가 않는 수치긴 한데 심지어 800조라는 거예요. 김상일 위원님. 800조는 이게 얼마나 되는 건가 싶거든요. 800조면 우리 세수가 네. 한 뭐 400조 같이 안 될 텐데 네. 그러면은 그거에 한 2배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네. 세수라는 건 뭐냐면 우리 전 국민이 가져오는 이익의 특정 퍼센트 뭐 10%면 10%에서 네. 한 35%면 35%까지 뭐 이렇게 그런 걸 다 합쳐가지고 걷어들인 돈이 그만큼인데 그거에 뭐 한 2배 정도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리고 우리가 한 분야를 집중 투자해가지고 살린다 그럴 때 우리가 뭐 1조, 2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 거를 감안한다면 전체적으로 인프라를 까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최종 생산하는 단계까지 R&D를 포함해가지고 그 굉장히 집중적인 투자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5년간. 그러면은 그 분야는 생태계 자체가 만들어질 수 있는 돈의 규모라고 보시면 저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한다는 건데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우려는 좀 드리고 싶어요. 그동안 많은 재벌 총수들이 본인들의 사법 리스크가 있을 때마다 뭐 100조를 뭐 앞으로 투자하겠다, 네. 뭐 일자리를 위해서 뭐 얼마를 투자하겠다 여러 번 약속을 하고 선언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게 과연 제대로 지켜진 적이 있었느냐라는 점에서 정부에서는 이번에는 좀 더 협업과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네. 것을 서로
왜냐하면 정부도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 그러고 안 한 경우가 되게 많고 네. 지금 SK나 이런 데 같은 경우 데이터 센터 투자 이런 것들이 정부 규제를 제대로 안 풀어주는 것 때문에 또 막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서로 상호 협력이 잘 이루어져야만 이 투자도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우려는 있습니다. 네. 일단 규모가 큰 건 맞는데 실제로 이 실현이 돼야 이 투자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취지의 또 말씀을 하셨어요. 김광선 변호사님. 근데 이제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항상 정부 초기가 되면 네. 이제 대통령실에 모여서 얼마 투자했다는 걸 다 발표를 합니다.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대로 이루어진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미국 관세와 관련된 팩트시트가 발표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민이 우려하는 건 뭐냐면 국내에 투자할 것이 이제 해외로 간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서 전문 직종 일자리가 해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국에 이제 공동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랄지 정부에서는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걱정이 됐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재계 총수로 모아놓고 결과적으로 얼마를 투자할 것인가 이제 발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게 2030년까지 계획인데 네. 이제 평택에 있는 삼성의 반도체 공장도 사실은 계획대로 하나도 되지 않았어요. 이제 반도체가 워낙 활성화되니까 이제서 이제 활성화되면서 반도체가 이제 빛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네. 것처럼 정부의 입을 맞춰서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투자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업이 세계적인 그러한 경제 상황에 따라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게 맞죠. 일자리 창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약간의 이제 보여주기시다 이런 비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저런 여력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면 굉장히 좋겠죠. 이게 정부에서 투자하라고 해서 한다기보다는 그냥 세계적인 흐름이 지금 투자를 할 때니까 하는 거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또 하셨어요. 네. 사실 이재명 대통령 어제 뭐 투자 좀, 이 국내 투자 좀 해주세요라는 얘기 말고 요런 얘기도 같이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오실까요? 사실 관세가 올라갔다고는 하지만 전 세계가 똑같이 당하는 일이어서 객관적 조건은 별로 변한 게 없을 것 같아요. 학력고사 어려워졌다고 뭐 등수가 바뀌는 건 아니다. 어려운 건 다 똑같이 어렵고 쉬우면 다 똑같이 쉬운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세금 깎아달라 이런 얘기는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가끔 들거든요. 세금을 깎아가면서 사업을 해야 될 정도면 사실 국제 경쟁력에 문제가 있다. 제일 큰 게 규제 같아요. 예를 들면 규제 완화 또는 해제, 철폐 중에서 가능한 거가 어떤 게 있을지를 실질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면 제가 신속하게 정리해 나갈 겁니다. 뭐든지 할 수 있는 건 다 할 테고. 네, 이재명 대통령 지금 규제를 좀 해제를 할 부분은 얘기를 해달라 풀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학력고사 어려워졌다고 등수가 바뀌냐. 이 얘기 사실 학교 다니면서 엄마, 선생님이 많이 했던 얘기긴 한데 그 얘기를 합니다. 너만 어려운 거 아니야. 다 어려우니까 열심히 하라고 약간 이런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 김진욱 위원님. 지금 어려운 거 다 얘기하라 그래놓고 난 또 세금 줄여달라는 건 또 싫어요라고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규제 해제 말고 또 뭐가 있는 거냐? 뭐 규제 해제는 매 정권마다 요구했던 거 아니야?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그 정권마다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이 규제 완화와 관련돼서 예전엔 뭐 이 그 규제 전봇대까지 다 뽑는다 이런 표현도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네. 어쨌든 어떤 정부든 이 기업이 기업 활동을 하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다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그것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는 부분은 또 별개의 문제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제 기업인들과의 이런 간담회를 통해서 네.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돕겠다. 그 성장을 통해서 기업의 이익이 다시 국내외로 투자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겠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했다라는 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평가해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 기업에서 많은 부분들을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사실은 업무상의 배임죄 같은 부분들을 풀어달라,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 배임죄라는 부분들이 경영상의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까지도 그것이 죄로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경영하기 굉장히 어려워질 거다라는 것이 그동안의 경영계의 목소리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안을 좀 정리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입장을, 대안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것이 또 정부의 입장이고 또 민주당의 입장도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도 기업에서 요구하는 것들 그리고 기업이 가장 실질적으로 지금 규제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만간 어떤 이 규제 철폐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규제 철폐랑 관련해서 뭔가 구체적인 조치가 나오지 않겠냐. 그리고 그게 진짜 기업들이 원하는 부분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박민영 대변인님. 네. 야당에서 보기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학력고사의 비유를 하셨잖아요. 네. 이재명 대통령의 말 자체가 뭐 선의에 기대했다라고 저는 생각은 하지만 저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상대평가라고 하면 똑같이 힘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말이 가능하겠지만 지금 절대평가 상황인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기업이 미국에 수출을 할 때 15% 관세 부담을 짊어지게 된 것은 사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상대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나라는 한미 FTA가 무력화가 됐기 때문에 네. 2.5% 추가 관세를 매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 하나 있는 것이고 규제라고 하는 것도 이제 배임죄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 그보다 기업들에게 더 결정적인 것은 노동규제거든요. 그런데 이번 정권 들어서 노동규제가 철폐되기는커녕 오히려 노란봉투법이 지금 발효가 된 상태고요.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도 강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주 4.5일제 정년 연장까지 기업들에게 부담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부터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김상일 의원님 짧게. 짧게 좀 의미를 좀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게 의미가 굉장히 큰 게요.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세금 깎아주는 거 싫어한다 이러잖아요. 이게 저희 진보 정부의 정체성입니다. 근데 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규제 철폐나 세금 보조나 이런 것들 하겠다라는 의지를 대통령이 기업인들을 만나서 직접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뭐 당이나 일각에서 만약에 하면은 반발도 엄청 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께서 나서서 이런 큰 우산을 씌워줬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진보 정권의 정체성인 세금 깎아주는 건 없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오히려 명확하게 대신 규제는 풀어줄게라고 굉장히 좀 획기적인 얘기를 했다라고 봐야 된다. 그게 의미가 있는 거다라고 콕 집어서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모든 거는 기업의 약속도 대통령의 약속도 약속이 지켜질 때 열매가 열릴 수 있는 거겠죠. 국민들이 지켜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500억입니다) 500억. 여기 같이 보시죠. 추징금 영원 남욱 300억대 산 강남 땅 500억에 내놨다. 5년 전에 300억에 사서 500억에 내놨으면 팔리면 200억 이득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땅을 누가 내놨느냐 이렇게 200억 버는 사람 누구야 싶은데 추징금 영원 남욱 변호사다라는 겁니다. 이번 대장동 항소폭 1심 추징금 영원이 사실상 확정이 된 상태죠, 남 변호사. 이 항소폭이 결정 나오고 난 다음에 그럼 남 변호사 재산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건데 알아봤더니 이미 현금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대체 이 땅 어떤 땅이냐? 저희 화면으로 좀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바로 저곳입니다. 한눈에 봐도 차 상당히 많이 들어가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죠. 역삼역에서 대략 한 10분 거리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강남의 흔히 말하는 노른자 땅, 역세권의 유료 주차장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는 곳입니다. 주변은 다 큰 건물들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이 땅만 주차장으로 활용이 되고 있죠. 차가 지금 꽉 들어찼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현재 많이 이 유료 주차장을 이용이 되고 있는 거고 한켠에는 건물을 지을까 하다가 좀 이렇게 이 쌓아놓은 건물 자재 같은 것도 지금 보이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 땅 갖고 있으면 무조건 돈이 될 것 같은데 파는 이유 현금화 하려는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팔 수 있어? 땅 내놓을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고 봤더니 이 땅이 처분금지 상태가 지금 풀린 상태입니다. 저희 MBN 취재에 따르면 같이 볼까요? 지금 현재 남욱 변호사가 대표였었던 이 NSJPM이라는 이 회사의
땅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서 처분 금지 상태를 좀 풀어주세요라고 신청을 넣었고 여기에 대해서 올 1월에 선고가 나기 전에 공사가 땅을 묶어놔야 할 이유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라고 이 의견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땅 팔 수 있게 됐다라는 건데 그럼 김광선 변호사님, 네. 이 땅 팔면 이 돈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나무기지만 네. 실질적으로 아마 소유주는 주식회사 NSJPM의 소유주가 나무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대장동 땅과 관련된 걸 사업을 해가지고 개발 이익을 엄청나게 이익 받은 거 아닙니까? 그 나무기 받은 이익이 한 1,010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검찰이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 추징 보전을 하려고 했는데 저것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이미 전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 추징과는 좀 관련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번 재판에서 추징 결정이 나오면 저것도 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이제 그런 건데 사실 지금 7,000매덕이라고 하는데 지금 대장동 사건의 시간이 엄청 지났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 그 대장동 얻는 수익을 가지고 땅을 산 거예요. 그럼 역삼동 자체에서 엄청난 지금 역삼동은 뭐 강남의 경제 노른자 땅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엄청나게 더 올라가게 돼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법원에서 그런 것 같아요. 성남 도계공에서는 그걸 가압류를 해놨는데 이게 그 대장동과 어떤 인과관계랄지 이런 것들은 좀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네. 또 추징 보전도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이걸 풀어놨거든요. 그래서 저 회사가 산 땅의 자금의 출처가 이제 대장동과 관련된 건지 그건 한번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장동과 관련된 거라면 이번에 항소 포기로서 영향을 많이 받는 거고 그렇지 않고 그게 그냥 대장동과 관련된 독자적인 걸로 해서 했다고 한다면 뭐 나중에 추징하려고 하는데 안 됐다고 한다면 또 그에 대한 또 남욱씨가 엄청난 수익을 얻게 되는 거죠. 이제 결과적으로 따지면 결론적으로 따지면 이번 항소 포기와는 이제 돈의 추징에 있어서는 관련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번 돈 가지고 뭐 부동산 쇼핑을 했든지 아니면 원래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 할지라도 항소심에서 만약에 이게 뒤집어졌다고 한다면 그러면 사실은 저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동산이 되는 건데 이제 그것이 불가능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말씀처럼 사실상 지금 이 땅 유료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이 땅이 대장동이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그 돈으로 이거를 샀는지 어쨌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또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올스톱도 정지를 해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 또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땅 지금 팔아도 되는 거야. 팔면 현금화해서 이 현금 다 어디로 가는 거야?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번 1심에서 사실 검찰은 대장동 핵심 5인방에 대해서 각각 다 추징금을 물렸었습니다. 구형을 했었죠. 그런데 1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같이 볼까요? 이렇게 나왔었죠.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한 남욱 변호사는 검찰은 1,010억 9,109만, 그러니까 한 1,011억 원 정도를 추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0. 전혀 인정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렇게 따진다고 한다면 남욱 변호사는 1,011억 정도 이 사실상 추징이 없어진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사실 남욱 변호사보다 더 많이 추징금이 어떻게 보면 이 사라졌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김만배입니다. 김만배 씨. 검찰은 6,111억 960만 원을 구형을 했어요. 추징을 해야 된다라고 추징을 구형을 했는데 이게 428억 165만 원만 인정이 됐죠. 1심 선고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환수 불가능해진 차액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검찰 구형 추징액에서 실제 선고 추징액을 제외하면 5,680억 원 정도가 지금 추징을 할 수가 없어졌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5명에 대한 이 추징을 할 수 없어진 금액이 총 얼마냐를 봤을 때 검찰은 토탈 7,800억이 넘게끔 해야 되는데 1심에서 인정이 된 게 473억이죠. 그러다 보니까 7,300억이 날아갔다. 환수가 불가능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검찰이 어차피 추징 보전하고 2천억밖에 안 됐잖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추징 자체가 7,800억이 아니지 않았느냐라는 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때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직접 들어보고 오실까요? 저는 뭐 7천억 몰수 추징 문제에 관련해서도 전혀 좀 사실대로 보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받을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이미 소송이 민사소송이 돼 있기 때문에 공소유지 잘해갖고 항소심에서 이게 물론 몰수 추징 판결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가 명확히 확정된다고 하면 민사소송에서 아니 그게 확정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에서 관련들을 입증 제도를 하게 되면 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네. 민사로 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거 보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정성호 장관. 그런데 김준욱 대변인님. 민사는 사실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몇 년이 걸리는 게 통상적인 거긴 하거든요. 그럼 민사가 나오기 전에 다 이런 식으로 팔아버리면 이거 어떡하지? 현금화해서 딴 데로 다 이렇게 빼돌리면 어떡하지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가장 좋았던 것은 뭐 몰수 추징액이 확정 그 법원으로부터 더 많이 확정이 되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1심 재판부가 판단했을 때 그 몰수 추징액이 검찰이 구형했던 추징액에 한참 못 미친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근거도 분명히 존재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심 재판부가 아무런 이유 없이 김한배 씨만 놓고 봐도 6천억 원대의 구형 추징액을 428억 원으로 제한한 것은 아닐 것이다. 분명히 그 근거가 있어요. 만약에 검찰이 정말로 이 6,800억 원이라는 추징액을 구형했다고 했을 때 네. 그게 명확하게 범죄에서 비롯된 그런 추징액이 그 수익이다, 범죄 수익이다라는 것을 근거를 명확하게 대지 못했기 때문에 법원이 인정하는 액수가 428억밖에 안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미 1심 선고에서 검찰의 주장은 깨진 것이다. 근데 저는 뭐 그 항소심에서 다시 또 다퉈볼 여지가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해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추징액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건 거짓말인 거잖아요. 사실상 민사로도 해결 가능하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 그 1심에서 나온 선고량 네. 소위 8년의 징역보다는 더 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추징액은 더 놀릴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이 대법원 판례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지금 이 1심에서의 선고 결과가 네.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을 깨지 못하기 때문에 네. 이것으로 모든 것은 확정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것도 저희가 상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건 잠깐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1심에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고 해도 형량은 모르겠지만 추징금 자체는 올릴 수도 있다라고 그런 대법원 판례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김광삼 변호사님 맞습니까? 그러니까 추징금을 올릴 수 있는 것은 네. 유죄 판결을 전제로 하는 거죠. 아니 무죄인데 어떻게 추징금을 올릴 수 있겠어요? 그러면 무죄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해야 하는 거고 네. 항소를 포기해버렸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추징금 자체가 무죄와 관련된 추징금이기 때문에 심리를 아예 하지 않는 거예요. 심리 대상이 제외되는 거죠. 검찰이 항소를 했다고 하면 심리 대상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아마 정성호 장관은 이제 정치를 하고 아마 민사 실무랄지 그런 거 안 해보신 지 오래됐잖아요. 특히 이제 어떤 판례랄지 민사 실무도 계속 변하고 있는데 성남도시교통공사에서 민사소송 5억 1천만 원 제기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1심 판결이 됐건 2심 판결이 나오고 나면 추징금이 얼마에 따라서 확대를 하려고 했어요. 손해배상액을. 근데 이거 무죄 나왔는데 어떻게 확대를 하는 거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손해배상액은 입증을 해야 하는데 이런 사건에 있어서 입증은 형사 판결밖에 없어요. 근데 형사 판결에서 추징과 관련된 이런 것에 무죄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거기다가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버렸잖아요. 네. 죄가 안 나왔는데 어떻게 손해배상이 산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민사로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는 거의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를 현재의 어떤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냥 하는 소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말씀은 1심에서 무죄가 난 거는 항소심에 가서 아예 다루지 자체를 않는다. 왜냐하면 검찰이 항소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무죄 나온 거에 대해서 추징금이 올라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어쨌거나 일단 현재 동결돼 있는 자산, 추징 보전이 돼 있는 건 2천억이 있긴 있는 거죠. 요거 아직 해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서울신문 같이 볼까요? 남욱, 검찰 동결 자산 풀어달라. 안 되면 국가배상 소송 가능성. 이거 풀어주세요. 안 되면 우리 국가배상 소송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면서 풀어달라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항소를 포기한 직후에 나왔던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 안 주면 나라 상대로 이 소송까지 하겠다라는 건데 사실 민사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흔히 가압류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합니다. 범죄 수익에 대해서는 추징 보전이 있고요. 민사는 가압류를 할 수가 있죠. 가압류가 뭐냐? 잠깐 볼까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승소했을 때 받을 금액을 미리 빼돌리면 안 되니까 확보하는 절차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김광선 변호사님, 가압류 걸기 전에 다 처분해서 현금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 이제 가압류를 한다는 것은 이걸 현금화 한다랄지 재산을 빼돌릴 것 같으니까 네. 가압류를 할지 이제 가처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무죄가 일단 나왔잖아요. 그리고 손해배상액이 또 특정도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가압류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지금 가압류를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민사소송인데 네. 가압류 할 수 있는 주체는 성남도시개발공사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5억 1천만 원 청구해놨잖아요. 네. 그러면 5억 1천만 원 범위 내에서는 가압류를 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7천억이 넘는 그런 재산에 대해서는 가압류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 더구나 1심에서 무죄가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게 가압류가 받아들이지 않겠죠. 결과적으로 대장동 관련해서 얻은 수익은 대장동 일당이 이제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생기죠. 특히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추징 보전은 건 그대로 남아있을 있었을 네. 거예요. 근데 검찰이 항소 포기하니까 추징 보전 풀어달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법원서 풀어줄 수밖에 없고 검찰이 직권으로 또 풀어줄 수 있고 검찰이 직권하면 또 법원에 소송 제기하겠죠. 네. 이게 오히려 이제는 오히려 범죄자가 너 이거 안 풀어주면 손해배상 청구할 거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아니고 대장동 일당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런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우스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이 동결 자산을 좀 풀어달라라고 하는데 안 풀어줄 수 없는 상황에서 풀어준다고 해서 풀어주고 그럼 가압류로 건다고 해도 가압류 자체가 큰 실효성이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래저래 재산이 결국 대장동 일행 손으로 다시 넘어가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지금 추징 무전을 해제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법무부의 고민이 상당히 좀 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사 4차전입니다. 4차전 무슨 얘기냐? 기사 먼저 같이 보시죠. 항로 벗어난 한강버스 또 스톱. 오세훈 승객께 불편 끼쳐드려 송구합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 지난 금요일 저녁 8시 25분이었었습니다. 한강버스가 선착장 인근에서 강바닥에 걸려서 옴쭉달싹하지 못하고 멈춰선 상황이 벌어졌죠. 결국 80명이 넘는 승객 구조대가 와서 구조정을 타고 이 이동이 됐었어야 됐는데 그 모습 같이 보고 오실까요? 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래 뭐 강바닥에 걸려서 잘 이동했네, 대피했네, 괜찮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또 한강버스 사고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라는 거죠. 언제 있었나 좀 보겠습니다. 근데 정식 운항을 시작한 게 9월 18일입니다. 그런데 9월 22일에 오후 7시 한 20분 정도 멈춘 일이 있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삼천대 선박 고장으로 아예 결항이 되는 일도 있었고요. 그 이후에 다시 재개했는데 잦은 고장으로 계속해서 운항이 중단되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재운항을 시작한 게 지난 1일, 11월 1일이었었는데 재운항을 시작하고 보름 만인 지난 15일 그제 저녁 8시 24분에 80여 명이 탔는데 항로를 이탈해서 아예 멈추는 사례가 있었다라는 거죠. 좀 강바닥에 걸렸다라는 건데 박민영 대변인님. 네.
사실 사고가 나는 것도 문제는 문제예요. 그런데 반복되는 게 더 큰 문제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안전 문제라고 하는 것은 좀 타협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좀 숙성된 상태에서 좀 사업을 런칭을 했어야 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사고가 잦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항변을 해보자면은 이게 지난 1일 재운항을 시작하고 나서 첫 사고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사고는 뭐 이제 선박 자체의 문제였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운전 미숙이라고 지금 원인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이 이런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사업들이 정착하는 데 꽤 많은 시행착오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감안했을 때 아직까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네. 서울시 측에서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금 단단히 좀 간수를 해야 하겠다 이런 생각도 같이 해봅니다. 네. 사고가 일단 반복이 된다라는 게 지금까지 인명피해가 없는 상태로 뭐 작은 어떻게 보면 해프닝들이 뭐 한두 건이 좀 있었다, 뭐 몇 건이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게 이러다가 큰 사고가 나면 그게 정말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도 사실 나오거든요. 김상일 위원님. 이게 저는 이렇게 봐요. 만약에 한강버스 운영 그 자체만 집중해서 보면 이런 네. 일이 안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정치적인 어떤 업적이라든가 정치적인 공방이 여기에 다 가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치적 공방을 완화하기 위해서 무리한 운영을 했다라는 의심을 지우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시민의 안전을 그 담보로 정치적인 어떤 뭐랄까요 수를 계속 무리수를 계속 쓰는 거 아닌가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게 없기를 바라는데 지금 이렇게 잦은 고장이나 이런 게 있는데도 이렇게 안전이나 이런 대책들 이런 것들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운영되는 것은 이 정치적인 어떤 공격을 피하기 위한 무리한 운영이 아니었나 이런 우려가 듭니다. 네. 사실 오세훈 시장의 한강버스 운영에 대해서 여권에서 굉장히 비판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비판을 오히려 의식해서 더 안전점검이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데 좀 무리하게 빨리 움직이다가 자꾸 반복되는 사고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게 진짜 큰 문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이번 이 한강버스 문제, 이번에 김민석 총리가 직접 나섰습니다. 한겨레 기사 같이 볼까요? 또 멈춘 한강버스, 김 총리. 안전성 우려 오세훈 때리기. 오세훈 시장을 때리고 나섰다라는 거예요. 김민석 총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같이 볼까요? 한강버스 안전성이 심각한 우려가 듭니다. 사고 원인 철저히 조사하세요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거죠. 서울시 행안부랑 같이 협조해서 안전성 다시 점검하십시오. 라고 콕 집어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어떻게 보면 좀 이례적인 특별 지시다. 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사실 총리가 문제점 지적하는 게 총리 관할이 아닌 건 없습니다. 다만 앞서서도 뭔가 오세훈 시장이랑 약간 각이 서는 것 같다라는 면면이 있었죠.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바로 그냥 턱 하고 숨을 맞아요. 그 종로 이곳에서 봤을 때는 그냥 확실하게 딱 막히는 기가 막히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종묘의 정면에 높은 빌딩이 들어서는 것처럼 착각을 유도하고 있거든요. 중앙정부가. 그런데 종묘의 정면은 뻥 뚫려서 빈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최근에 서울에 이제 전역에 지원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좌측에 통보.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고. 이런 거는 기본적인 거는 유지를 시켜줘야 돼요. 아유, 참 그렇게 어리석게 그렇게 하나. 네. 사실 김민석 총리와 오세훈 시장의 관계가 이미 심상치는 않습니다. 이미 심상치는 않은데 이 시점에서 그러면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김진욱 대변인님. 김민석 총리는 서울시장 나오는 겁니까? 뭐 본인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는 네. 정확하게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총리께서는 총리의 직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이후에 정치적 결정을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하실지에 대해서는 뭐 네. 아직까지 좀 미지수로 남아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저는 김민석 총리께서 이렇게 발언하시는 것 가지고 이것을 너무 또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정에 대해서 김민석 총리가 본인이 서울시장의 후보군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소위 딴지를 거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지금 서울 시민의 안전이 걸려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네. 서울 시민이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세계 문화유산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 지위를 잃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경고음을 내고 있는 것이다. 이건 뭐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고요. 한 말씀 더 드리면 이 지금 하이니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큰 대형 사고가 한 건 일어나기 이전에 29번의 잦은 사고가 있고 300번의 어떤 잠재적 위험 징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이 9월 18일 날 첫 출항하고 난 이후에 한강버스가 16번의 사고가 누적된 사고들이 있었다면 그리고 다행히 이번에 80여 분의 승객들이 1시간 만에 무사하게 구조가 됐으니까 망정이지 그렇지 않고 저 배가 더 큰 위험에 빠지는 상황이 되었다면 그렇다면 어떤 경우가 발생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지적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회초리를 들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국무총리의 역할 아니겠는가라고 평가합니다. 네. 지금 김민석 총리의 이런 발언, 지적, 특별 지시를 단순하게 정치적으로 해서 지방선거 염두에 두고 이러는 거 아니야라고 볼 건이냐. 만약에 사람들이 정말 다치는 상황까지 갔으면 어쩔 뻔했느냐라는 말씀이거든요. 박민영 대변인님.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총리의 그런 업무 관할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내치를 네. 총괄을 하기 때문에 부자연스럽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접근하고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지 않겠습니까? 재래시장에서 이를테면은 1억 원의 예산을 삭감을 했다라고 했을 때 어리석다라고 하는 표현까지 사용을 했거든요. 만약에 여당 출신 지자체장이었다라고 하면은 그런 식의 표현을 사용하기보다는 정부에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부터 선행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당 출신 지자체장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야박한 언사를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을 살 수가 있거든요. 또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민석 총리가 자연스럽게 서울시장 출마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의구심과 실제 하마평이 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치인은 이렇게 결과로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김민석 총리가 의도를 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그와 같은 해석들은 분출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도 숙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김민석 총리의 발언이 무리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또 정치적인 의도가 없다고도 볼 수 없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뭔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느냐. 일련의 이런 이 행보들이 좀 뭔가 이어지는 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아까 쭉 저희 영상으로 본 거 저희 서울시 지도 좀 같이 볼까요? 네. 지금 두 사람이 맞붙은 게 처음이 아닙니다. 먼저 처음에는 사실 1차전이라고도 볼 수 있나요? 구로 인력시장에서 어리석게 왜 그렇게 일을 해서 지원금을 삭감해서가 있었죠. 그런데 2차전이 아까 저희 보신 것처럼 종묘 부분이었습니다. 종묘 앞에 이 개발을 하는 이 부분을 놓고 답답하다. 왜 그래? 탁 트이는데 라는 걸로 2차전 아닌 2차전이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한강버스로 인해서 3차전이 사실상 발발한 것 같은데 근데 오늘 어떤 일정이 있느냐. 여기 좀 같이 볼까요? 감사의 정원, 광화문에 이 세종대왕이 있는 그쪽에 감사의 정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 한국전 참전하는 용사들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이 기린 어떤 그런 감사의 정원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이제 밭드로총 형태의 조형물을 서울시에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오늘 딱 요 자리에 김민석 총리가 오늘 갈 예정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그런데 여권에선 반대하는 이런 이 곳곳마다 지금 김민석 총리가 일단 등장을 하면 다만 갈 예정이에요. 김상일 위원님. 네. 만약에 여기에 가서 잘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4차전이 아닌 거죠. 오늘 어떤 발언이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가서 이렇게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전 이렇게 봐요. 서울이라는 게 그냥 도시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얼굴 같은 도시죠. 네. 그런데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총리도 당연히
여러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곳이 서울시라는 곳입니다.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총리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발언을 하는 거는 저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봐요. 하지만 우리 박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이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어휘를 선택할 필요는 있겠다. 그 말에는 제가 동의를 하고, 그리고 또 이런 얘기가 논란이 됐다면 그거에 대한 후속적인 어떤 토론을 좀 해서 국민을 위한 결론까지도 좀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사실 뭐 오늘 가서 김민석 총리가 딱히 또 좋은 얘기를 할 것 같진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아직 발언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 김광선 변호사님, 저희는 예측이에요. 4차전이 또 오늘 광화문에서 있는 거 아니야라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대한민국 국무총리가 네. 서울시의 시정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사사건건 이 짧은 시간에 이게 4번 이상 이렇게 관여한 적이 있어요? 저건 제가 볼 때는 이미 내년 서울시장 선거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국무총리라는 지위가 굉장히 좋죠. 네. 왜냐하면 대한민국 이제 전반적인 그거에 대해서 발언하고 사사건건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지위이기 때문에 지금 김민석 총리 입장에서 보면 서울시장 나가기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저는 저거 선거운동의 일환이라고 봐요. 그런데 선거법에는 걸리지 않죠. 왜냐하면 국무총리 지위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인데 김민석 총리의 전략은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출마하겠다는 사람이 상당히 있잖아요. 뭐 네. 박주민, 전현희 이제 그런 사람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렇게 본인이 사사건건에 대해 브레이크 걸고 비판하면서 민주당의 1순위 서울시장 후보가 되겠다는 거죠. 아직까지 오세훈 시장하고 1대1 구도로 뭔가 이렇게 토론을 하고 막 그다음에 하는 게 없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총리가 가세를 하고 민주당이 뒤에서 백그라운드 해주고 그러면 시민들이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다음 시장 선거는 김민석 총리 대 오세훈이야.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없는 프레임을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요. 더군다나 오세훈 시장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상당히 뭐 여론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오세훈 때리기를 지금 김민석 총리가 앞서서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김광선 변호사님께서는 이미 지방선거 시작이 됐다라고 봐야 된다. 서울시장 나오겠다는 얘기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지금 저희의 이 소식에 가장 좀 조마조마해하는 사람은 잠깐 얘기가 나왔죠. 박주민 의원, 전현희 의원 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살짝 좀 해봅니다. 첫 번째 인물 누구냐? 같이 보시죠. 네, 서울신문 14면 같이 볼게요. 네, 가수 김호중의 3천만 원 뇌물 요구, 소망교도소 직원 업무 배제 뒤 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가수 김호중 씨, 사실 음주운전으로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었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구속 수감돼 있는 상태입니다. 잠깐 우리가 봤었던 마지막 김호중 씨의 모습 같이 보고 오실까요? 소주 3병 마셨다는 진술로 나왔는데 정확히 그날 몇 잔 마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마지막인데 억울한 점이 있습니까? 메모리 카드 직접 제거하신 거 맞으실까요? 매니저한테 대리다수 부탁한 적 없다는 입장은 그대로신가요? 검찰 성립 앞두고 따로 하실 죄송합니다.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사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제 이 구치로 수감이 되는 그런 과정에서 이 모습이 우리가 기억하는 김호중 씨의 마지막 지금 모습이죠. 사실 구치소에 있다가 지금 소망교도소로도 따로 이게 이감이 됐었습니다. 네. 근데 소망교도소로 이감이 되고 난 다음에 뭐 소망교도소는 뭐든지 간에 교도소는 교도소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얘기처럼 뭔가 김호중 씨한테 돈 좀 줘라고 하는 사안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여기 밑줄을 좀 자세히 볼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네. A씨, 이 교도관이에요. 지금 소망교도소의 교도관 A씨가 이감 직후 김 씨, 지금 이 가수 김호중 씨한테 접근해서 내가 교도소 입소를 도와줬다라면서 대가로 나한테 그러니까 3천만 원 줘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상 알고 보니까 A씨가 김 씨의 이감 과정에 또 관여하지도
아는 걸로 파악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교도소 이감하는데 내가 힘써줬으니까 돈 좀 줘라고 했는데 사실상 이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면 뭐 힘을 썼다 그래도 문제는 문제긴 한데, 이건 사실상 김진욱 대변인님, 이거는 그냥 사기 아닙니까? 사기죠. 네. 본인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는데 마치 본인이 관여해서 김호중 네. 씨를 소망교도소로 이감을 시켰고, 또 그리고 문제는 이 김호중 씨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게 된 이 배경이 네. 이걸 들어주지 않았을 때 내가 여기서 수감 생활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겠구나라고 느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다라면 사실상의 협박도 성립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김호중 씨가 수감되어 있는 이 소망교도소는 네. 우리나라에 있는 유일한 그 민영교도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도관들은 교도소에서 이 수용자들을 관리하지만 이분들은 정식 공무원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더 그 면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겠다라는 정도도 이번 사건을 통해서 네. 다시 한번 좀 점검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사기에다가 사실 협박도 되지 않겠냐라고 본다라고 말씀하셨죠. 대체 어떤 교도소인데 이감했으니 나한테 돈 좀 줘라고 요구를 할 만한 곳이냐라는 거죠. 소망교도소가 어떤 곳인지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소망교도소가 국내 최초의, 살짝 아까 설명 나왔죠, 민영교도소입니다. 근데 일반 교정시설보다 좀 시설이 괜찮다, 처우가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식당에서 다 같이 이 급식으로 이 배급을 받아서 직원들하고 똑같은 메뉴로 똑같이 같이 먹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몇 번이 아니라 이름, 김호중 씨라고 이름을 불러주기도 하고, 심리치료실도 상설로 지금 운영이 되는, 상당히 좀 이 어떻게 보면은 처우가 상당히 좋은, 모두가 가고 싶어 하는 그런 이 소망교도소다, 이 범죄자라고 한다면 그런 곳이라는 건데, 너 이렇게 좋은 데로 내가 오게 했으니까, 오게끔 이감시켜줬으니까 내가 힘썼으니까 나한테 돈 줘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선뜻 이해가 안 되는 게, 김광선 변호사님, 네. 교도관이거든요. 직원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대놓고 이렇게 그러니 나한테 돈 줘라고 얘기를 할 것이냐. 이걸 과연 김호중 씨한테만 돈 달라고 했겠느냐, 딴 사람한테 돈 달라고 안 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마 이게 처음이 아닐 거예요. 이전에도 이제 그러한 방법으로 상당히 네. 많은 돈을 좀 뜯어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요. 일단 우리나라 구치소나 교도소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한 방에 사실은 뭐 한 2-3명 있어야 하는데 뭐 7-8명, 뭐 11명까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여름 같은 데도 사실은 누워서 못 자고 옆으로 자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정도의 어떤 인권적 사각지대에 있어요. 물론 네.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그래도 최소한의 인권이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넓은 방 가고 싶어하고, 그다음에 뭐 환자가 있는 뭐 병상 교도소 가고 싶어하고, 방으로 가고 싶어하고, 더군다나 이제 소망교도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교적 인권적이고 이제 처우와 시설이 좋잖아요. 누구나 가고 싶을 거예요. 그럼 돈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백 써서 갈 수 있으면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이제 저 사람이 그걸 이용한 거죠. 근데 사실 김호중 씨에서 그쪽 가겠다고 뭐 로비한 적도 없고, 그런데 네. 아무튼 갔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가고 나서 이제 결과를 보고는 아, 내가 힘써였으니까 돈 달라. 네. 그건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이제 저건 법적으로 따지면 사기는 아니에요. 거짓말해서 아하. 돈을 그냥 자의적으로 주건 사기지만 네.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이제 협박을 하면 공갈죄가 되는 거거든요. 저런 공갈죄를 일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교도소도 예전에는 저런 부패가 굉장히 심했어요. 근데 저거나 민간 교도소인데 네. 아무리 공무원이 아니지만 청렴도 있고 법무부에서 관리 감독을 받는데 저는 좋은 일종의 이제 범죄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이 시점에서 지금 사기는 아니다, 공갈죄 정도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공갈죄면은 형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건 죄질이 굉장히 불량한 거죠. 굉장히 불량하고. 우리가 이제 횡령, 공갈, 배임, 뭐 사기 이런 죄가 있는데 네. 물론 이제 금액에 차례 다르겠지만 그냥 동일한 금액이라고 하면 네. 공갈죄를 제일 질이 나쁘게 보죠. 더군다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공갈죄는 네. 아주 질이 나빠서 형량이 굉장히 높게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이 정도의 공갈죄는 사실 제 지위를 이용한 공갈죄이기 때문에 더더욱 죄질이 나쁘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교도소가 아까 인권 사각지대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사실 일상에서 일상 생활 중이라고 한다면 사회생활이라고 한다면 있을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공갈이 빚어지는 곳이 또 이런 교도소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인물 좀 같이 가볼까요? 두 번째 인물 기사 같이 보시죠. 네. 장동혁 내년 지선서 전광훈 등 극우와 연대를 시사했다라는 겁니다. 경향신문의 기사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내년 지방선거에서 혹시 자유민주당, 우리공화당, 자유통일당 등등 다 연대합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내년 지방선거 결과는 저는 체제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깃발 아래 모일 수 있는 모든 우파들은 함께 모여서 이재명 정권이 가려고 하는 이 체제 전복 그리고 사회주의 체제로 가려고 하는 독재 체제로 가려고 하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모두 다 함께 연대할 수 있어야 된다. 대장동 항소 포기를 덮기 위해서 오늘 황교안 전 총리를 긴급 체포하고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입니다. 우리가 황교안입니다. 뭉쳐서 싸웁시다. 네, 사실 우리가 황교안입니다라는 구호 때문에 사실 또 논란이 야권 안에서도 좀 분분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주말 동안 있었던 한 유튜브에 나와서 출연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서 박민영 대변인님. 네. 지방선거에서 깃발 아래 모여있는 모든 우파들은 다 모여야 된다. 자유민주당, 우리공화당 뭐 지금 다 함께 한다는 게 당의 방침인 겁니까? 뭐 사실 이 장동혁 대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위가 되게 복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네. 탄핵이라고 하는 사건을 일전에 겪었고 지금 3대 특검이 가동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의 여러 사람들이 사법적으로 고초를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네. 이 장동혁 대표의 당선 또 기반이 이른바 이제 강성층이라고도 평가를 받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확장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주문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양가적인 입장에 놓여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딜레마 상황에서 최근 1년의 사건들, 발언들이 이렇게 뭉쳐서 프레이밍 되기 좋은 상황이 됐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제 방송 같은 경우에는 저도 다 봤거든요. 이 경향신문에서 했던 얘기들도 있지만 네. 이 사회자가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론을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뭐 특정 지역에 이제 특정 정당에 아예 배려를 하고 국민의힘은 공천을 하지 않는 방식까지 고려를 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네.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인 연대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방법론을 아직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말 그대로 이 채널의 이 속성에 맞게 좀 사회자의 질문에 따라 포괄적인 답변을 한 겁니다. 이런 질문이 들어왔는데 연대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엉뚱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 취지로 이해하면 좋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제 우리가 황교안입니다라고 하는 등의 발언들에 대해서는 이 당 전반적으로는 여러 의견들이 양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좀 자중하는 것도 좋겠다라고 하는 정도의 말씀도 덧붙이겠습니다. 네. 사실 이게 그냥 포괄적으로 어떻게 보면 선언적인 약간 그런 거 아니겠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셔서 김광세 변호사님. 내년 지방선거를 망하기로 작정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1차적으로 망하게 했고 2차적으로 이제 장동혁이라는 선수가 들어와 가지고 보수를 좀 망하게 하려고 마음을 굳게 먹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내가 황교안이라고 할 때. 지금 시대적 상황이랄지 이런 걸 전혀 읽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지지도 보세요. 보수도 지지하지 않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참 민주당 부동산 정책 굉장히 엄청나게 실기하고 있잖아요. 항소권 포기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입만 딱 다물고 있어도 지지도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황교안이라는 얘기는 내가 윤석열이라는 말하고 똑같거든요. 이런 방향으로 갖고 있어요. 국민의힘이 그러한데도 수렁에 빠져 있어가지고 목만 나와 있는데 그 목도 그냥 수렁 밑으로 집어넣기 위해서 안간 일수는 저는 당대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 3자의 객관 입장에서 보면. 네. 근데 저게 저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아마 계속 저렇게 갈 것 같아요. 이게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지지도를 이렇게 받고 있지 못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제가 볼 때는 좀 개그 같기도 하고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참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이 있어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면. 네. 너무 이해가 안 된다.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되는 상황인데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중앙일보 기사를 좀 같이 볼까요? 네. 오늘 중앙 8면입니다. 부동산 대장동 터졌는데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민주당의 절반 수준이더라라는 거예요. 여기 같이 보겠습니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죠. 근데 지금 이 파란색은 민주당이고요. 빨간색은 국민의힘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41, 40, 42고요. 국민의힘은 26, 26, 24로 오히려 더 하향이다라는 겁니다. 뭐 수치가 정확히 수치가 뭐 몇 프로가 더 많다 뭐 이런 건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이 방향성이 중요하다라는 건데 오르는 거고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 갭 차이는 사실 오차 범위를 훌쩍 넘어서 24와 40이면 거의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 지금 부동산 대장동 터졌는데 점점점 국민의힘 지지율 민주당의 절반 수준이다. 이 얘기는 박민영 대변인님. 네. 이건 사실 가만히만 있어도 올라야 되는 이슈 아니야. 근데 왜 안 오르는 거야? 라는 약간 지적이나 질타가 좀 같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제목에. 저희도 자성할 부분들이 있죠. 근데 네. 여론조사라고 하는 게 또 시기와 이슈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에이펙 행사를 정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던 단계였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폭등을 하는 측면들이 있었고 민주당 지지율이 같이 올라간 측면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대장동 이슈가 본격적으로 비화가 됐잖아요. 아마 이번 주를 비롯해서 여진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번 주에 발표될 여론조사는 조금은 경향성이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런 정부 여당의 악재에만 기댈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악재들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비판이 뒤따라야 이제 야당도 반사이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저희가 이 정책적인 대안정당으로 거듭나야만 이런 부동산이나 경제 실책들, 이 환율 폭등 등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비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념도 뭐 한편으로 전 중요한 측면이 있다라고 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저관여층 지금 무당층으로 집계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국민의힘으로 포섭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터닝 포인트가 필요한 그런 단계가 아닌가라고 진단을 해봅니다. 네, 지금 말씀은 아직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이 여론이 반영이 안 된 것 같다 여론조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영이 이제 이번 주에 나올 여론조사에 좀 반영이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김상일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뭐 다 반영이 돼서 갤럽 조사 같은 데 보면 한 4% 이렇게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정치권에서 가장 우리가 예민하게 보는 게 국민 정서예요. 그래서 국민 정서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여권에서 국민 정서법에 좀 약간 국민 정서를 건드리는 이런 어떤 폭탄들이 좀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국민의힘에는요, 그냥 폭탄이 아니라 게임 체인저가 떨어진 거예요. 핵폭탄이 떨어진 겁니다. 자, 지방선거에 플랜카드에 그냥 민주당은요, 우리가 황교안입니다. 이것만 해가지고 빨갛게 붙여놓으면 이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 정서를 건드리는 거에서 지금 민주당의 악재가 폭탄 정도라면 우리가 황교안입니다는요, 핵폭탄이에요. 핵폭탄.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이미지를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이게 국민의힘의 엄청난 당면과제다. 왜냐하면 국민의 이미지에 이게 시각화가 돼가지고 박혀버렸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거 없애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지방선거 치르시기 좀 어려우실 것 같고, 지금 24%는요, 네. 무당층 27%보다도 낮은 수치입니다. 사실 이 부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4%라고 한다면 무당층보다도 낮은 거 아니냐. 이 얘기는 사실 굉장히 좀 국민의힘으로서는 좀 아플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여권 내부에서도 사실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중에 한 사람이 한동훈 전 대표였었죠. 근데 한동훈 전 대표 우리는 황교안이다. 우리가 황교안이에요. 라는 요 얘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전 대표께서 우리는 황교안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이렇게 독재 길목을 해서 큰 싸움이 국민을 위해 중요한 싸움이 나왔었을 때 당내에 대한 비판은 가급적 자제하겠습니다. 다만 우리는 민심을 따라야 한다. 민심을 보고 국민 믿고 가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네, 좀 정정을 드립니다. 이 여권 내부가 아니라 야권 내부에서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약간 뭐 이런 비판이 있다라고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데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사실 그동안 이런 얘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당내 비판을 좀 자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박민영 대변인님, 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일단은 장동혁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비판의 소지가 저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도 자체는 이렇게 3대 특검에 탄압당하는 야당의 포괄적인 연대를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는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한 측면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국민의힘 야권 내에서조차도 비판적인 시각을 견제하게 되면요, 그것이 훨씬 더 확대 재생산이 되고 증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설적으로 이 책임을 같이 분담을 한다라고 하는 측면이 될 수가 있거든요. 아마 그런 부담을 누리지 않고 대여투쟁에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짧게 이렇게 여쭤볼게요. 장동혁, 한동훈 손 잡는 겁니까? 지금은 뭐 사실 당내에서는 여전히 비토 분위기가 강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당장 대여투쟁이라고 하는 뭐 이런 이벤트를 벌이고 있기는 하지만 이 과거의 당원 게시판 등 사태에 대해서는 여전히 진상규명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충분히 살펴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좀 지켜볼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